자, 전산세무 실습 5월 3일 우리 10주차 교육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항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봤지만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부가치 신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뭐 입력하는 것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신고서상에서 금액만 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위 사에는 접대비 관련 공고가에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표로 설명을 한번 해주기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구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매입액입니다. 자, 공급가액이 1억 4,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VAT는 1,45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5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이 3천만 원, 세액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불공제, 그죠? 매입세액 불공제 상황입니다. 자, 요 내용이 매입액이 아니고 매입액입니다.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라줘야 됩니다. 자, 그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3천만 원, 세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매입세액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요? 1150만 원이 공고가액이 돼야 될 거고, 자, 여기서 115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금액이 매입세 공제액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동으로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입력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신고서상에서 바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서상에서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막 치잖아요. 근데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신고서상에서 이렇게 막 입력을 했는데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서식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누르게 되면 요렇게 나오고, 그죠? 요거 누르면 요렇게 나오고, 요거 누르면 요렇게 나오고, 아셨죠? 자, 지금 16번 코드잖아요. 16번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래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50번이고, 자, 요거 공통 매입세액은 51번이고, 대손처분 받은 세액은 52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일반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50번에다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3천만 원, 그리고 세액도 같이 쳐줘야 된다고 했다. 그죠? 세액이 얼마요? 300만 원. 요렇게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 공제액이 얼마예요? 1150만 원. 요 금액하고 동일해진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신고서상에서 놀아나는 이런 원리를 파악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증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5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 보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금액을 얹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고 매입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서상에 반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인데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애초에 신고서상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스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중고 승용차를 보고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여기 11번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고 승용차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11번에 들어가는 우리 고정자산 매입부는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존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것들은요, 일반 매입분이든 이런 감가상각 자산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14번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급가액이 얼마죠? 공급가액이 350, 그리고 세액이 35만 원이래요. 자, 14번.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을 막 쳐볼게요. 자, 요것도 입력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14번도 옆에 서식을 봐야 됩니다. 자, 7번 매출 아니고요. 자, 12번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 아니고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오, 맞네요. 요 타이틀입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잖아요. 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요거 매입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용카드 등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용카드로 매입했던 거,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던 거 전부 다 41번, 42번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중고 승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42번에다가 입력을 350만원 요렇게 입력을 해주고, 세액은 35만원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고 나니까 여기 14번 란에다가 350만원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자, 6번까지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니까 이제 매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자, 예정 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공고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이 있었대요.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2010년 1기 예정 신고 시 신고 납부가 누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우리 지금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자, 예정 신고 납부가 누락이 되었대요. 그죠?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정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신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도 누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히 만약에 지금 세액이 30만 원이잖아요. 자, 예정 신고 때 자, 30만 원을 신고 누락했대요. 자, 그 말은 30만 원을 미납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달라붙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가소신고 가산세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소세 30만 원입니다. 그죠? 이 30만 원을 우리가 누락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10%가 우리가 부정행위가 아닐 때 가산세율입니다. 맞았죠? 부가가치 세율이 아니고 가소세액에 달라붙는 이 10%는 가산세율입니다. 만약에 부정행위였다면 이게 40%까지 올라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수중신고 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우리가 예정 신고랑 그리고 그 확정 신고 할 때 그 간격이 3개월이잖아요. 자, 이게 3개월 이내면 어떻게 된다? 75%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됩니다. 감면 75%를 받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최종적으로는 25%만 달라붙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요 금액이 3만원에서 0.25 하게 되면 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소신고 가산세는 7,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미납세. 자, 미납세액이 3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일수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2.5를 곱해주고 나누기 만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 신고 기한은 우리 그 4월 27일이고, 그리고 확정 신고는 7월 20일 날에 신고 납부했으니까 이 사이만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럼 일수가 4월 달에는 어떻게 되죠? 28일, 29일, 30일 이렇게 되고요. 5월 달에는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31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6월달은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네. 4월달은 28일, 29일, 30일 해가지고 3일이 될 거고요. 자, 6월달은요. 그 1일부터 30일까지 있다. 그죠? 해서 30일이 될 거고요. 자, 7월달은 1일부터 이렇게 20일까지. 왜냐하면 7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20일까지니까 이게 20일이래요. 합치면 3일 더하기 31, 30, 20 하게 되면 84일이 나오네요. 그래서 총 84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그죠? 이 날짜 중에 우리가 한편 산입, 양편 산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한편 산입,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한편 산입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수를 우리가 84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납부지은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30만원 곱하기 84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게 되면 6,300원이 나옵니다. 6,300원. 자, 그래서 가산세 합계는 얼마냐? 7,500원을 더해주고 나면 13,800원이 될 겁니다. 자, 이론상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프로그램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정 신고 누락분을 지금 확정 신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산세만 하면 안 되고 뭐죠? 그렇죠. 본세도 30만 원 더 가산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매출분,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분을 누락을 한 거예요. 매출분을. 자, 여기 보게 되면 매출 쪽에서 7번 코드가 예정 신고 누락분입니다. 그죠? 자, 요거 이렇게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측으로 눈을 돌려서 자, 7번 코드 여기 매출 있다. 그죠? 예정 신고 누락분이고 자, 0세는 아니니까 35, 36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거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대요. 그러면 33번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자, 누락된 공고가액이 300만원, 누락된 세액이 30만원. 그래서 이번 학적 신고 기간 때 30만원을 더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산세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산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산세도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 가산세 명세가 이만큼 있는데요. 자,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 무엇을 가져가라고 했죠? 가소신고 가산세와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알고 가라고 했다. 그죠? 자, 어디다 입력을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신고 불성실 이렇게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자, 여기에서 우리 무신고는 아니다. 그죠? 무신고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가소 초과 환급 요거 부당도 아니고 일반입니다. 일반. 그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서 4칸 중에 하나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당은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데 무신고가 아니고 신고는 했지만 가소신고한 거기 때문에 71번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3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가소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7,500원이라고 요거는 입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여기서 틀려버려요. 이 감면을 못 해줍니다. 10%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틀려버린다는 거죠. 네, 여기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통 3만원 이렇게 적는 친구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갑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게 되면 75%가 감면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0% 곱한 금액에다가 그냥 25%를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요것만 주의를 하시게 된다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요거는 여기 73번 있죠? 여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일수 계산이 뜬단 말이에요.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4월 27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0년도 그쵸? 오케이. 2020년도네. 2020년 04월 27일 그리고 납부일이 7월 20일로 돼 있다. 그죠? 2020년 07월 20일 이렇게 하게 되면 미납일수가 84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수기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6,300원이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13,800원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번까지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이익 93회 시험에서는요, 꼬우는 문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 신고서도 그냥 보고 입력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쉽게 조금 출제가 되었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이 문제들 중에 하나씩은 조금씩 어려운 지문들이 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려운 지문들이 껴 있다고 하면 그냥 스킵하세요. 근데 그거 하나 맞추려고 낑낑대느니 다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확실한 점수를 확실하게 득하는 게 여러분들 합격에 더 유리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자, 나가볼게요. 이거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이네요. 자, 문제 4번은 우리 결산 문제인데, 자, 결산 문제인데, 총 문제는 5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배점이, 그 란을 제외를 했구나. 자, 우리 전산세무 2급까지는 전산세무 2급까지는 우리 1번 일반존표, 2번 메인매출존표, 3번 부가가치세, 4번 결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두 문제 총 10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메인매출존표는 30점, 그리고 그 결산도 15점 해서 총 회계처리 문제만 4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이론 30점에서 한 20점, 그리고 회계 처리에서 한 40점 하면 기본적으로 60점 얻고,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에서 뭐 10점 15점만 맞으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잘해야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문제는 만점 맞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만점 가까이 점수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전산세무 2급에서 100점 맞거나 또는 수석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점수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만 마련해 주게 되면 좀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전산세무 2급부터는요,
은근히 그 뭐냐 시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막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범위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뭐 이론 문제에서는 뭐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영 재미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또 실무 시험에서는 또 배점이 크고 그러니까 이런 소득세 같은 문제는 실무 시험에 맞춰서 이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론 문제는 얻어 걸리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가 자료가 어딨냐? 아이고, 결산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구나. 아, 소득세는 좀 이따 하고 결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문제입니다. 자,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우리 수동결산, 자동결산 자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자,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원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을 했습니다. 자, 1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등장할 겁니다. 자, 차입 당시 환율이 1280원이고, 자, 기말 환율이 1270원이다. 밑도 끝도 없이 환율을 이야기해 줬네요. 자, 이것은 우리 뭐죠?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원화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겠지요. 자, 두 번째,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한 발짝만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외상 매출금 같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받아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차입 당시가 어때요? 1280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죠? 자, 현재 환율이 1270원입니다. 결국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부채였을 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감소가 될 거고, 자, 대변에 자, 이익이 발생하는 해결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결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이 감소를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로 돼야 되느냐? 자, 요거는 2만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자, 환율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했죠? 1270원. 자, 1280원을 차감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명목상의 금액은 자, 10원 떨어졌네요. 그러면 20만 원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20만 원이 명목 금액이 20만 원 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의 뜻은 명목 금액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의 명목 금액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단기 차입금은 누구로 아하, 거래처 코드가 필요 없겠네요. 네,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채의 명목 금액이 2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자, 대변에는 자, 이익입니다.
자, 이익인데 우리 요거 들어봤죠? 외하 한산. 자, 외하 차손익은 그거는 실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했다든가 또는 외삼의 주금을 회수했을 때 발생하는 차손이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언제나 이 한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얼마 이익 발생했어요? 자, 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화 한산 이익 또는 손실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처리되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이런 외환산 이익이 발생했다면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지 굉장히 문제를 갖고 놀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잘 풀어. 아, 요것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구나. 자, 우리 수동 결산이라고 한다면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자동 결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하지만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는 자동 결산 요소가 아니고 수동 결산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요. 자, 언제나 날짜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 목적상 자, 차변 3번, 대변 4번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자,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위해서 결산 분계 5번은 결차, 그리고 6번 결대 이렇게 좀 사용해 주기를 바랄게요. 물론 결차, 결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점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 20만원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외환 한산이 아이고 외하 한산이 20만원. 아, 저도 못하네요. 외한이 아니고 외하다, 그죠? 외하 한산이. 자, 요렇게 잘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는 3월 1일 자, 1년치 임대료 12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대요. 자, 이거 3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네요. 요거, 그죠? 자, 3월 1일 날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였느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200만원 이체를 받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1200만원을. 자,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 가득 기준 또는 실현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가득 기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가득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일을 다 해줬다, 그죠? 그런 가득 기준을 충족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3월 1일부터 1년간 임차기 때문에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은 우리가 용역을 제공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득 기준이 미충족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월할 계산이라는 조건들이 언제나 따라붙기 때문에 한 달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가득 기준을 충족하고, 그리고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데, 가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치 임대료는 우리가 수익으로 계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때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부채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2200만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1200만원은 2020년 자,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8개월이다, 그죠? 아, 10개월이네요. 10개월. 자, 10개월. 그죠? 그래서 12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꼴이니까 이게 1000만원,
안분 계산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2021년 자, 1월 1일부터 자, 그리고 2월 28일까지. 자, 요거는 2개월입니다. 자, 2개월은 200만 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수익으로 계상을 하고, 자, 요것은 먼저 받은 돈이니까 우리 선수금 같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선수금이라고 하지 않고 기말 그 결산 회계 처리할 때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부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들입니다. 자, 아셨죠? 자, 요것을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입니다. 자, 지금 임대료가 1000만원 계상이 돼야 되는데 1200만원 계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익을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자, 얼마를 취소시켜 준다? 200만원만 하면 되겠죠? 이제 200만원만. 네. 그러면 상계하고 진짜 수익은 1000만원만 남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선수 수익 200만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28일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때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이고 자, 차변에 선수 수익을 200만원 제거를 해주고, 아이고 제가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원자를 잘 붙이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대변에 그제서야 임대료 영업의 수익을 인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말 결산 때는 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2월 31일. 자, 결산 차변. 자, 임대료. 자, 여기서 말하는 411번 임대료 수입을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411번 임대료 수익은 임대법인들 있죠.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이 임대를 하는 법인들은 411번 요거 임대료 수입이 매출 코드입니다. 매출 코드. 904번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으로 가는 임대료입니다. 아셨죠? 급하다고 411번 하게 되면 문제가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00만 원. 자, 결산 대변. 자, 선수 수익. 자, 요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 이왕 말로 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수익의 이연가 발생이 있고 비용의 이연가 발생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연이라는 말은 단기의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자, 발생은요, 아직 수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이연가 발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익의 이연이다. 어떻게 되죠? 수익의 이연이다. 어떻게 되죠? 자,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 차기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비용의 이연은요.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요. 아직 수취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은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어,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제가 요거 우리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게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만나요.